진도를 이렇게 맞추라 해도 못 맞추죠. 정확하게 지금 딱 1시간 정도 좀 안 되는 분량이 남았어요. 자, 힘냅시다. 선수인 것 같아, 진도 맞추. 자, 736페이지 공용환지, 공용환권에서 첫째, 공용환지는 요즘은 환지할 땅이 없고 그래서 판례가 안 나와요. 그리고 관심도 별로 없고. 그래서 공용환지는 사실 뭐 뭐 어려움 없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걸로 그냥 넘어가고, 사실 뭐 그대 별 가치도 없고. 자, 738페이지 공용환권을 보십니다. 환권. 요게 이제 그 유명한 재개발 재건축이죠. 재개발 재건축. 최근에 판례 변화의 아주 핵심, 태풍의 눈 같은 곳이죠. 예.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막 엄청나게 동시다발적으로 판례가 다 바뀌어서, 뭐 출제가 될 거다. 뭐 당연히 출제가 되긴 되는데 언제 어떻게 될 거냐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공용 환권. 자, 뭐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거기 제 논문을 하나 거기 밑에 달아놨으니까 뭐 검색하시거나 제 카페에 있으면 제가 아예 전문을 올려놨으니까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거고요. 자, 그러면 공용 환권 재개발과 재건축을 말하는데 일단 간단하게 좀 볼게요.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간단히 써놨죠. 오른쪽에 재개발의 키워드는 기반시설이 노후해야 돼. 기반시설 노후. 그러니까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유사하지만 좀 다르죠. 포인트가 다르죠.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낙후 또는 노후해야 돼. 뭐 도로라든가 뭐 상하수도 뭐 이런 것들이 다 낙후되고 노후되고, 그 반에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해야 되죠. 그래서 기반시설은 손대지 않는 거죠. 그 상태에서 현재 재개발은 쉽게 설명하자면 뭐 연립주택,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택을 뭐 아파트로 뭐 바꿔가는 게 재개발이라면, 재건축은 헌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꾸는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건축이라 하죠. 그래서 보통 종래는 재개발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재건축은 개인의 재산 증식의 성격이 강해서 사법에서 지배하고 이렇게 이제 보통 봐왔었는데 이 두 가지 이제 하나로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의 법에서 규율하고 있죠. 그 얘기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의회에 관한 얘기예요. 자, 읽어봅시다. 739페이지 재개발 사업이란 정비 기반시설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하고, 재건축 사업이란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있을 때 이것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재개발은 낙후된 단독주택에서 또는 다가구 주택에서 이걸 철거하고 아파트 짓는 거고,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 헐고 새 아파트 짓는 걸 말한다. 자, 그렇고요. 자, 이제 좀 정신 차려봅시다. 거기 나번에 사업 추진 단계, 물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가 행정부처로 문제되는 것들만 끄집어 왔어요. 자, 첫째, 사업 준비 단계, 뭐 정비, 기본계획 작성하고, 승인받고, 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포인트가 양가로 2번, 여기다가 별표를 수십 개를 달아놓고, 자, 이 사업 시행 단계에서 이 사업 시행 단계 안에서 첫 번째 단계가 조합 설립 인가 단계.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양가로 다번에 사업 시행 계획 수립 인가 관계, 다번에 관리 처분 계획 수립 인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작업을 좀 해봅시다. 나중에 거기 목차에다가. 자, 지금 이거는 여러분이 그림으로, 그러니까 그림처럼 딱 인상이 남아야지 나중에 글로 쓸 수 있어요. 쉬운 게 아니라서. 자, 거기 조합 설립되어 있고, 앞페이지 739페이지 조합 설립되어 있고 인가되어 있죠. 그죠? 조합 설립되어 있고 인가되어 있죠. 이렇게 따로따로 체크하고, 양어로 가보네. 조합 설립 공표, 인가 공표 두 단계죠. 네, 조합 설립 행위, 인가.
두 단계. 그러면 이 조합 설립 행위는 당연히 조합을 설립하겠다는 의사표시로서 단체 행위죠. 그래서 단체적 행동으로서 소위 합동행위가 된단 말이죠. 투표하는 거죠, 투표하고 그 다음에 인가 받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뒤쪽에 양가로 나본과 양가로 다본의 사업 시행 계획 이 부분은 총 3가지 돼 있어요. 3가지. 그래서 자 사업 시행 계획. 자, 사업 시행 계획을 공표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안 적혀 있지만 사업 시행 계획 공표해 놓고 그 다음에 총회 결의라는 말을 쓰고 거기다 공표 하나 더 치고 마지막에 인가 공표. 3단계. 마찬가지 관리처분 계획도 관리처분 계획에다가 공표를 치고 똑같이 그 다음에 책에다가 안 됐지 말고 책에다가요. 그 다음에 거기 바로 위에 그 수립이라든가 그 위에 아무 데다가 거기다가도 총회 결의라는 말 하나 쓰시고 공표 하나 치고 인가에다가 공표 치고 이렇게 여긴 3단계죠. 이 둘은 똑같이 흘러가요. 똑같이. 네. 됐나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놔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게 이제 핵심 요건들인데 첫 번째 이제 하나 처음부터 자 앞에 있는 조합 설립 그리고 인가부터 봅시다. 이게 기본이니까. 자 이제 편의상 조합 설립 단계라고 해볼게요. 자, 이 조합 설립 단계는 이제 2단계 행위가 있어요. 조합 설립 행위하고 행위, 그 다음에 인가 이 2가지가 있죠. 종전 판례는 조합 설립 행위를 기본 행위로서 사법 행위로 봤어요. 사법 행위. 인가는 학문적 의미의 강학상 인가. 그러나 판례가 입장을 바꾸는데 왜 바꾸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논문을 쓰면서 이제 좀 알아보고 추측을 해보고 이제 돌아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서울행정법원이 이사 가면서 판사 인원이 대폭 늘었거든요. 40명까지. 종전 6명이었어요. 근데 40명까지 확 늘었어요. 판사들 놀잖아요. 할 일 없잖아요. 행정사건을 많이 늘려줘야죠. 그래서 민사사건, 행정사건 많이 돌려줘야죠. 그런 취지에서 돌렸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숨어있는 얘기들이에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그래서 판례 입장을 돌려요. 뭐라고 돌리느냐? 조합 설립 행위를 일단 인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상의 요건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요 성질을 공법 행위로 봐요. 그러면서 요 인가에 대해서 표현상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2가지 입장이 있어요. 판례가 인가설을 버리고 강학상 특허로 돌아갔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인가의 성질과 특허의 성격을 같이 인정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쪽의 입장이에요. 어쨌든 종전 입장은 달리 돌아섰어요. 그래서 설권적 처벌 성격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죠. 판례 표현 좀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렇게 특허설로 돌아섰다라고 평가하는 견해죠. 판례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특허로 왔다 아니다 특허 이걸 같이 인정했다 이렇게 2가지 견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판례가 입장을 바꿨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항상 재개발, 재건축에서 법적 분쟁은 다른 게 없어요. 맨날 이 설립행위라든가 뭐 총회, 하여튼 총회에서 정족수가 미달됐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킨다거나 또는 자격이 없는 놈들이 거기 투표에 투표해가지고 통과시킨다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조합 설립 행위, 즉 조합 설립 행위, 다른 말로 조합 설립 결의라 하죠.
자, 떼거지로 모여서 조합 설립 결의했을 때 이런 조합 설립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 소송 수단에 대해서, 쟁송 수단에 대해서 종전 판례에 따르면 민사 소송으로, 그죠? 인가 이론이 더 적용되니까 민사소송으로 이거 다퉈야죠. 조합 설립 행위 다퉈야죠. 그죠? 민사소송으로 조합 설립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죠. 그죠? 인가 법리가 적용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기본행위 다퉈야죠. 기본에 하자 있으니까. 그런데 판례가 정반대로 뒤집어버렸어요. 조합 설립 행위가 뭐에 불과하다? 인가를 위한,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절차 요건에 불과하므로 조합 설립 행위 하자가 있을 때도 인가를 다투면 된다. 그래서 항고소송으로 조합 설립 인가, 저 뒤에 인가, 행위가 아니고 인가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꾼 거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다음부터 이제 나머지는 쉬워요. 그러면 지금 조합 설립 행위를 다투려는 자는 이제 뭐로 가야 되죠? 항고 소송을 제기해야죠. 판례에 따르면. 그런데 이런 판례 변화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종전처럼 민사소송으로 조합 설립 행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를 이송해 줘야죠. 그죠? 행정법원에 이송해 주면은 행정법원은 이 소송을 일단 당사자 소송으로 간주해 주고 상대방의 취소 소송으로서의 소변경 신청을 받아가지고 소를 바꿔주면 되죠. 되죠. 했잖아요. 며칠 전에. 그죠? 이송 후 소변경. 이송할 때 근거는 민사소송법 34조. 관할 위반을 이룬 이송. 소변경할 때는 행정소송법 21조가 준용되는 42조.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만약 수서부본이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권도 같이 갖고 있으면 그냥 바로 취소소송으로, 항고소송으로 소를 바꾸면 되죠. 이게 민사소송에서 행정소송으로의 소변경. 됐죠? 예, 그렇게 끝나는 거. 됐죠? 네, 하나 끝났어요. 자, 그 얘기가 첫 번째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 두 번째는 같이 할게요. 사업 시행 계획하고 관리 처분 계획은 두 가지가 성격이 이제 거의 같이 흘러가니까. 참고로 이거예요. 사업 시행 계획은 설계도면 작성. 설계도면 아파트 헐고 몇 평짜리 짓겠다. 설계도면 작성하는 게 사업 시행 계획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누구는 몇 평 가져가고 몇 평 가져가고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딱지 배분하는 게 이게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이죠. 자, 그러면 같이 합시다. 사업 시행 계획,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을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여기는 세 개를 써야 돼요. 사업 시행 계획, 그 다음에 아까 본 것처럼 총회 결의, 그 다음에 인가 또는 승인 이렇게 돼 있어요. 3단계로 흘러가요. 각각. 사업 시행 계획은 조합에서 짜고, 조합은 전체 총회 결의를 받고, 관청에 인가 받고 이런 단계예요. 이해됐죠? 네, 조합에서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의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인가 받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자, 종전에는 역시 이제 그것도 자, 종전에는 자, 사업 시행 계획 당연히 이게 이제 기본행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본행위다. 자, 그리고 총회 결의는 이거는 사법행위다. 인가는 과학상 인가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지만이 결국 사업시행계획이 그때부터 처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입장을 바꿔요. 어디를 바꾸느냐? 현재는 자, 잘 보세요. 앞에 하고 달라요. 그래서 다 달리 쓴 거예요.
현재는 판례는 일단 사업 시행 계획은 여전히 얘는 기본행위에 기본행위. 여전히 기본행위. 그럼 뭘 바꿨느냐? 총회 결의를 공법행위로만 봤을 뿐이에요. 공법행위. 여기를 바꾸고 여기는. 인가 요거는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는 옛날하고 똑같아요. 다각상 인가로 봐요.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해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 내가 무슨 문제니까 마지막으로. 자, 역시 생기는 문제가 이거에 맨날 하는 문제가 총회 결의. 총회 결의. 조합 설립행위 총회 결의. 총회 결의에 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쟁송수단. 자, 요 논의를 할 때는 먼저 자, 판례 변하는 것을 쓰기 전에 또 구분해서 볼 게 있어요. 자, 첫째. 자, 이거부터 합시다. 판례 바뀐 것부터 합시다. 자, 총회 결의 하자가 있을 때 쟁송수단. 종전에는 민사 소송 으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이렇게 단순하게 봤었어요. 민사 소송으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자, 그런데 이제 현재는 우리 판례가 이제 세분을 해서 보는 거예요. 세분해서 요 인가가 나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요 인가가 나오기 전에는 당사자 소송으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사업 시행 계획이 있고 총회 결의 나왔을 때 인가가 나오기 전에는 사업 시행 계획이 법적 의미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총회 결의를 다툴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가가 나오기 전에는 당사자 소송으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일이 있다고 봤어요. 자, 그런데 자, 인가가 나와 버리면 요 인가가 뭐 하는 거냐? 이 인가가 가학상 인가의 말 그대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인가가 나오면 사업 시행 계획의 효력을 완성시켜줘요. 인가가 원래 그런 거죠. 가학상 인가라는 것은 기본의 효력을 완성. 그러니까 인가가 나오면 사업 시행 계획이 효력이 완성돼서 이게 뭐예요? 그때부터 처분되는 거예요. 행정 처분이. 이게 제일 튄단 말이죠. 그래서 인가가 나왔을 때는 우리 판례는 뭐 하라는 얘기냐? 그때는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이게 이제 처분됐으니까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취소 또는 무효변소. 앞에다 하나 더 씁시다. 씌우지 마세요. 앞에다 그 식으로 쓰시면 돼요. 항고 소송으로 요것만 쓰세요. 항고 소송으로 사업 시행 계획 또는 관리 처분 계획, 사업 시행 계획 또는 관리 처분 계획 쓰시면 돼요.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러한 판례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역시 또 해봅시다. 만약에 지금 인가까지 나온 상태에서 종전처럼 민사소송으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해봅시다. 부적법한 소재기죠. 그죠? 부적법한 소재기가 원래는 각하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법원에 이송하면 행정법원은 이것을 당사자 소송으로 봐주고 상대방의 뭐에 대한 소변경, 상대방의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으로서의 소변경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서를 바꿔주면 되죠. 됐죠. 뭐 그런 얘기예요. 끝. 자, 다 했으니까 이제 보십시다. 여기만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절차에 대해서 한번 739페이지부터 자, 핵심만 찾아드릴게요. 739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사업 시행 계획 단계 1단계 조합 설립 단계 조합 설립과 그 인가. 그래서
조합이 이제 인가를 받게 되면 이제 법인격이 인정되면서 이제 공공단체가 되는 거죠. 자, 쭉 보시고 조합을 설립하는 조합 정관을 작성하고 이렇게 일정인 이상의 즉 정족수 이상의 숫자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조합이 설립이 되는 거죠.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인가를 받게 되죠. 조합 설립행위, 그 다음 인가 받게 되고, 자, 중요한 거 하나 체크합시다. 740페이지 두 번째 줄. 시장 또는 공사로부터 인가를 받고 설립 등기를 마치면 조합이 성립하는데, 이때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법인이 돼가지고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설정하는 설권적 행정처분이 되는 거죠. 자, 요거. 자, 나머지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다번에 가서 사업시행계획 수립과 인가 아까 설명했던 사업시행계획 수립하고 총회 결의 받고 그죠? 총회 결의가 5번째 줄에 있죠. 총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다음번에 관리처분계획 마찬가지로 이것도 관건 처분으로서 마찬가지예요. 관리처분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6번째 줄 총회 결의를 받고 시장군수 인가를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완료단계는 읽어보시면 돼요. 건물 철거하고 준공인가 받고 이제 돈 주고 받고 끝나면 되죠. 자, 그러면 3번 오른쪽 741페이지. 자, 가번의 조합 설립 인가의 법적 성질 및 조합 설립 행위 하자가 있을 때 생성수단 이거 다 읽기 싫죠? 네, 알아요. 읽기 싫은 거 알아요? 네, 그래서 743페이지 제 표로 해놨죠. 나중에 표를 보고 나중에 그냥 읽어보세요. 자, 적어놨네요. 자, 표만 잘 보세요. 조합 설립행위의 법적 성격, 종전 판례는 사법행위로서의 기본행위, 현재 판례는 공법행위로서 설립인가라는 절차 요건. 그래서 두 번째, 조합 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종전은 기본행위를 완성시키는 강학상 인가. 현재 판례는 강학상 인가적 성격뿐만 아니라 조합에게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설정해주는 설권적 처분. 이 표현을 보고 이제 일부 학자는 종전 입장을 버리고 특허설로 갔다. 아니다. 두 가지 성격을 다 같이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 판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어쨌든 입장을 바꿨어요. 그러므로 종전 판례, 조합 설립 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쟁송수단, 민사소송으로 조합 설립 행위 무효행위소송. 지금은 항고소송으로 조합 설립 인가 취소 또는 무효행위소송. 자, 됐죠? 자, 그러면 왼쪽에 와서 판례 박스를 보자고요. 자, 판결 요지 1번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므로 판결 요지 2번을 읽어봅시다. 자, 조합 설립 이인가 처분이 있으면 읽어봐요. 판결 2번의 첫 번째 줄 끝에 조합 설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그 결의의 무효 등의 확인을 구한 사안 잘못 제기한 거죠.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재기다. 잘못 제기했다는 얘기죠. 이 부분, 이 결의 무효 확인 받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얘기예요. 판례는. 무효 확인 부적법한 소재기므로 원래는 각하해야 되겠지만 자, 세 번째 줄 종래 실무 관행 등을 고려해봐서 다섯 번째 줄 그 소를 뭐로 봐주겠다?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된 것으로 봐주겠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기술 테크닉이죠. 그죠? 왜 그렇게 보는지 나한테 묻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보겠다는 얘기. 테크닉이에요. 테크닉. 그래서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된 것을 봐주겠다는 얘기. 그러면 소가 잘못 제기된 거죠. 관할부분 잘못 찾아온 거죠. 이송해야죠. 그죠? 민사소송법 34조에 따른 관할 위반을 이유로 이송을 하고 관할 부분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소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송해 주겠다. 이송 후 변경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판례는 안 나왔지만 만약에 다른 사건에서 이 수소 부분이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권도 같이 갖고 있으면 굳이 이렇게 이송할 필요 없죠. 그냥 바로 소변경 하면 되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743페이지 가서 사업시행계획,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자, 역시 나번, 다번 읽기 싫죠? 읽기 싫으시니까. 자, 745페이지에 가면 제가 표로 해놨어요. 위아래 보시면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제가 묶어놨죠. 자, 그러면 이제 표, 첫 번째 표, 745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표. 자, 종전 판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공법행위로서 기본행위. 현재도 마찬가지. 상도 같다. 그럼 뭐가 바꿨느냐? 종전 판례.
종전 판례. 사법행위. 총회의가 사법행위. 지금은 공법행위. 여기가 바뀐 거죠. 거기. 그죠? 거기다가 체크해 놓고. 지금도 강학상 인가. 마찬가지. 자, 아까 적어놨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표. 사업시행 계획안 또는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하자를 다투는 쟁송수단. 종전 판례는 그냥 구분 없이 민사소송으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민사소송으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현재 판례는 인가 나오기 전은 당사자 소송으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왜? 이 총회결의가 공법행위니까. 됐죠? 이해됐죠?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인가가 나와버리면 인가 때문에 뭐가 돼요?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이 처분이 되죠. 그러므로 이때는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 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표만 잘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바탕으로 오른쪽부터 볼까? 왼쪽부터 볼까? 왼쪽? 744페이지 메뉴에 있는 판례. 그러면 우리 판례에 따라서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 줄. 자, 이런 사업 시행 계획은 인가를 통해서 뭐가 된다? 독립된 행정처분 된다는 얘기죠. 또 인가를 받으면 사업 시행 계획이 처분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줄.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줄. 총회 결의는 이런 행정처분을 만들기 위한 한 절차 조건에 불과하므로 이렇게 계획이 확정됐을 때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계획의 취소 무효 확인을 구할 뿐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결에 대해서 소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확인액이 없다. 라는 얘기예요. 자, 오른쪽 가봅시다. 745페이지. 자, 판례 1번, 판결 1번. 행정주체인 재건축 작업을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총회 결의의 효력을 나타내는 소송은 뭐에 해당한다? 당사자 소송이다. 그죠? 종래는 민사소송이다. 지금은 당사자 소송이다. 여기 바뀌었어요. 일단 당사자 소송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역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관할 행정청이 인가까지 있게 되면 관리처분 계획이 행정처분이 되니까 항고소송으로 관리처분 계획 취소 무효 확인을 구해야 될 것이지 그와 별도로 총회 결의만에 대해서 다투는 당사자 소송 허용되지 않는다. 확인액이 없다. 라는 얘기예요. 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입장을 바꿨으니까 이 표대로 정리하면 돼요. 됐죠? 예, 넘어갑시다. 네. 오늘 배운 것 중에 출제 확률은 제일 높은 그죠? 하나죠. 뭐 무조건 나온다고 하면 돼요. 100% 나온다. 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거의 모든 행정법학들이 여기 다 꽂혀 있어요, 지금. 꽂혀 있어요. 100% 나온다 보세요. 예. 자, 넘어갑시다, 이제. 우리 746페이지 개발행 허가는 우리가 했었죠? 안 했다고 하지 말아요. 아, 기억이 안 나나요? 네, 했었죠? 이건 많이 했어요. 개발행 허가 2개 나눠서 본다. 했었어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내 개발행 허가는 예외적 허가고, 그 다음에 국토법상의 개발행 허가는 이것은 가학상 허가인데, 법률 요건에 불확정기 점이 서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학자들은 판단 여지로 보나, 우리 판례가 판단 여지를 인정하지 않고 재량행위를 보니까 이것도 재량행위다. 예. 기억나죠? 예. 토지거래 허가 봅시다. 토지거래 허가도 사실 우리가 살짝 한정은 있었어요. 토지거래 허가.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가 일단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첫 번째 허가 구역 지정 행위는 일단 당연히 행정처분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그거 볼 건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 이 자체를 한번 보자고요. 토지거래 허가.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의 법적 성질을 논하실 때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하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앞에 인가할 때 같이 했던 건데 요거 하나 떠올라야죠. 허가는 적법 요건. 허가는 적법 요건이고 가학상 인가는 효력 발생 요건. 요거 일단 기억해야죠. 요거.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 토지거래 허가의 법적 성질이 왜 나오냐? 이건 아주 중요한 학술 드립이에요. 자, 왜냐면 국토법 118조 6항을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죠. 무효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동적 무효. 네,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면은 인가설이에요. 인가설. 효력 발생 요건이 돼버리니까. 그런데 국토법 141조 등에 가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거나 매매하죠. 처벌 규정이죠. 처벌 규정. 그거 강조하면 허가가 되는 거죠. 허가. 처벌 규정이니까. 적법 요건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성질이 같이 있다. 허가인가 복합체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설은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자 보십시다. 그러면 첫 번째 일단 동그라미 1번이 허가설이죠. 허가설. 이거 외우기 귀찮으면 뭘 강조한다? 처벌 규정 강조하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 받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거 강조하면 허가설이에요. 허가설. 허가설. 그 다음에 인가설은 토지거래 허가 없으면 계약 자체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18조 6항을 강조하는 거죠. 이게 인가설. 그리고 자 3번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무허가 계약의 경우에 형사처벌이 따른다는 141조 6호 부분. 이것만 강조하면 허가설이죠. 근데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거래 계약의 경우 효력이 부인된다. 118조 6항.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있으니까 허가인가 복합체설. 한쪽만 강조하면 허가설 또는 인가설. 다 같이 강조하면 허가인가 복합체설. 참고로 그 141조 6호가 아니고 지금 바뀌어서 5호예요. 지금 현재 5호. 학설 대립 중요한 거죠. 어디를 강조할 거냐 중요한 대립이고 우리 판례가 이 중에서 뭘 택했냐 인가설 택했죠. 인가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가 규제지역 내 모든 국민에게 토지거래 자유를 허용하고 금지했다가 일정한 요건 갖춘 경우에 허용한다 그런 취지 것은 아니고 일단 토지 매매는 너희들끼리 마음껏 하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만 주지 않겠다. 그래서 이것을 인가설 관점에서 봤죠. 유동적 무효 범죄를 그때 펼친 거죠. 예. 그래서 검토도 인가설 판례 입장을 강조해서 일단 118조 6항 부분을 일단 그게 주된 걸로 보고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서 141조를 둔 것뿐이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인가설. 그 다음에 3번의 허가구역 지정에는 역시 행정처분이다. 정도만 받으시고. 자, 공시지가는 우리가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표준지, 개별지 이미 다 했던 것들이에요. 하자증계도 다 했던 거죠. 753페이지. 거의 막판 왔죠? 다 왔죠? 좀만 힘내세요. 환경영향평가, 뭐 제가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법 영역인데 사실 뭐 시간 되면 여러분에게 자세히 할 시간이 있겠지만 지금은 뭐 시험에 나오는 것들 정도만 간단하게 볼게요. 자, 환경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이제 우리가 행정법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보통 중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미리 행해진 절차 사항이죠. 자, 그래서 자 3번에 자 환경부 장관 간의 협의에 관해서 요거는 우리가 협의의 법리를 그대로 쓰면 돼요. 협의 배웠죠? 자문의 의미죠. 자문. 그러므로 협의를 만약에 하지 않고 그냥 사업계획 승인 즉 후속 처분 나갔다. 이거는 위법한 처분이에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죠. 그러나 협의 의견은 자문 의견이기 때문에 구속당하지 않죠. 그게 나번 얘기죠. 이미 했던 거죠. 그래서 협의는 항상 자문의 의미로 보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서 754페이지에 가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거나 또는 부실하게 작성했을 때 우리 판례가 이 사업계획 승인 후속 처분의 성격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법리를 펼치고 있으니까 봐야죠. 자, 가번 환경영향평가가 전혀 실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 처분 무효다. 키워드 무효. 환경영향평가가 전혀 실시가 되지 않고 바로 사업계획 승인 들어갔다. 무효인 처분이다. 그만큼 강조하는 거죠. 무효인 처분이다. 이게 새만금 사건에서 판시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나번에 가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는 확인했다는 얘기죠. 내용이 좀 부실하다. 그것만 갖고는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본 판례. 그 정도 보십시다. 그래서 이 가번과 나번 판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조세법 봅시다. 자, 조세법은 일단 가장 핵심이 뭐 조세와 관련된 이 불복 절차의 기본적인 구조를 알아야 돼요. 첫째. 불복 절차의 구조. 그리고 이제 뒤에서 보게 될 가액 경정 또는 증액 경정의 문제 보시고 조세 환급 청구할 때 어떤 소송을 발급할까 이 세 가지 테마 정도가 있어요. 자, 하나하나 볼게요. 자, 첫째. 노마트 1번에 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권리구제 절차.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죠. 과세전 적부심사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그냥 넘어가시고, 자 이번에 이의신청 이의무이적 절차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이의무이적 절차죠. 이의무이적 절차. 자 그러면 이제 행정쟁송적 구제의 수단은 이제 3번부터인데, 자 가번, 나번 따로 놨어요. 일단 세 가지네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 청구, 두 번째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 청구, 세 번째 나번의 감사원에 대한 심사 청구. 자, 총 세 가지예요. 지금 세 가지. 자, 그 중에서 가번에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 청구하고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 청구는 저 옆에다가 쓰세요. 특별 법상 행정 심판 그리고 필수적 전심 절차. 그 다음에 밑에 나번 있죠? 감사원에 대한 심사 청구 옆에다가 진정, 행정심판 아니고 진정에 불과하다. 그러나 필수적 전심 절차 중 하나. 자, 무슨 말인지 이제 설명합시다. 자, 3번에 가번부터 우리가 세금을 받았다 그러면 이 신청을 거쳐서 또는 그냥 다이렉트로 국세청장에게 심사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절차들은 행정심판의 성격이 있어요. 행정심판. 그래서 원처분을 취소 변경 막 한단 말이죠. 자, 좀 볼게요. 자, 조세 부과 징수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국세이번법 등이 적용된다. 그래서 국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행정심판은 심사 청구, 그 다음 심판 청구 두 가지 절차가 있고, 그 다음 줄 가면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 중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적 절차죠. 반드시 거쳐야 된다. 다만 둘 다 거칠 수는 없죠. 둘 중 하나만 거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의 성격 갖고 있으면서도 이제 필수적 전심 절차죠. 다만 둘 다 거칠 수는 없죠. 하나만 거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번에 감사원에 대한 심사 청구는 감사원법에 가면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데 직무에 대해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는데, 당연히 세금을 부과한 준도 여기에 포함되죠. 그래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재밌는 것이 다음 편에 넘어가면, 자, 양거리분의 법적 성격. 얘는 단순한 진정에 불과해요. 왜? 감사원이 조세부과 처분을 취소 변경할 수가 없죠. 없어서 그냥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시정만 요청할 뿐이에요. 원처분을 취소 변경할 수 없으면 행정심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보다 진정. 보이시죠? 진정, 즉 이의신청의 성격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 진정에 불과한 것이다. 세 번째 줄 진정. 다만 국세이번법에 따라서 감사원법에 따라서 심사 청구를 거쳐왔을 때도 마치 앞서 봤던 심판 청구 또는 심사 청구를 거친 것처럼 보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필수적 전심 절차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뭐가 돼요? 결국 세금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첫째, 국세청장에 대해서 심사 청구를 하거나, 둘째,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거나, 셋째, 감사원의 심사 청구. 셋 중 하나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셋 중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죠. 그렇죠? 그 중에 두 개는 행정심판 성격이 있고, 하나는 단순한 진정에 불과한 거고. 잘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니까. 자, 다번에 행정소송. 앞서 본 것처럼 양가로 가번 필수적 전치주의죠. 그죠? 셋 중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돼요. 네. 필수적 전치주의. 그 다음에 재소에 관한 특징에 관해서 결정을 통제받았으면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하라는 재소에는 특칙 규정이 있어요. 그 정도는 그냥 기억하시고, 조세행정의 소송물은 뭐 시험에 안 나올 것 같고 넘어가시고, 자 757페이지. 자 4번의 경정처분. 자 이거 해야죠. 경정처분. 감액경정은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증액경정이 문제라서 먼저 국세기본법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기 천천히.
자, 먼저 어디를 보냐면은 국세기본법 22조 2의 2항부터 별 문제가 없는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 깎아주는 거죠. 세금 1억 원 받았는데 제가 이의 신청하니까 뭐 7천만 원을 깎아주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깎아주는 거, 감액 경정. 제가 오늘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세무서를 잠깐 들렸다 왔는데 보니까 저는 뭐 다른 일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고 그냥 뭐 잠깐 뭐 사료 낼 게 있어 갔다 왔는데 세무서 앞에서 막 공무원 붙잡고 막 엉엉 울고 막 질질 짜는 분들 많아요. 감액 경정 받고 싶은 거죠. 어떻게든 좀 깎아보고 싶어가지고. 그죠? 예. 세무 공무원이 제일 무서워 보여요, 그럴 때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되게 그 우월해 보이더라고요, 세무 공무원. 아, 저 할만하다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주변에 제 아내들 많은데 그때는 그렇게 그런 느낌 없었는데. 예. 어쨌든 자, 감액 경정 깎아주는 거죠. 1억 원 부과받았는데 어떻게든 사바사바 해가지고 깎아주는 거예요. 보통 사바사바는 아니고 이제 이의신청하는 거죠, 정식으로. 자, 그러면 세금을 깎아줬을 때 뭐라고 됐나 보세요. 감소되는 세액 외에 세액에 관해서는 이 법들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그대로 우리가 풀었으면 요 얘기죠. 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내가 1억 원 부과받았는데, 자, 1억을 합시다. 1억 원 부과받았는데 이게 지금 7천 정도로 깎아줬다 했을 때 종전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이 얘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7천이라면 1억 원 중에 한 3천 부분이 없어지고 요 처분이 그냥 유지되는 거죠. 요 얘기죠, 사실은. 그죠? 요거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 그림은. 그러면 자, 예를 들면 1월 1일자, 3월 1일자라면 무엇이 소송의 대상? 7천으로 변경된 1월 1일자 조세 부과 처분이 소외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우리가 많이 본 거잖아요. 뭐하고 똑같아요? 앞서 일부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변경 명령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감액 경정의 문제. 이거는 별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자, 먼저 758페이지 감액 경정. 감액 경정의 경우는 감액된 당초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고 제소기관도 역시 그 당초 처분이 기산점이다. 여급수설 판례 입장. 이 부분은 이견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법조문 때문에도 별 이견이 없어요. 법조문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법조문의 취지대로 그대로 보통 판례가 종전부터 해석해왔고 종전 판례 해석대로 법조문도 새로 생겼고 그래서 뭐 법조문하고 판례하고 이견도 없고 학설도 별 이견이 없고 뭐 그래요. 별 이견이 없어요. 감액 경정. 자, 문제는 증액 경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증액 경정. 자, 증액 경정 한번 보십시다. 자, 두 가지 입장이 생겨요. 자, 증액 경정은 보통 언제 나올까요? 우리 일반 그 직장인들, 그 일반 세금 납부하는 분들은 별 문제가 안 생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될 자영업자, 즉 개인소득자들은 신고 납부 방식을 취하니까 제가 어제 세금을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속이 시원하거든요, 지금. 살아있잖아, 아직. 살아있으니까. 많이 냈지만, 그래도 속이 아주 시원해요. 자, 개인소득자들은 이제 세금을 자기가 납부하면서 신고하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 어떻게 해볼까요? 한 5천만 원 신고했다 할까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신고하면서 납부해서 이게 그 유명한 신고 납부 방식이죠. 보통 개인 사업자들이 보통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 만약에 납부한 날이 5월 30일이다. 그러면은 이날 납부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날 신고서를 통지받아서 이날 납부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신고가 납부했으니까. 자, 그랬는데 이제 뭐 과소 신고다 해가지고 이제 조정이 날라온 거죠. 그래서 5천만 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명한 거죠. 예를 들면 언제쯤 할까요? 뭐 7월 1일쯤 할까요? 5천만 원 추가로 더 내라. 자, 그러면은 요건 결국 이제 총액이 1억이 됐잖아요. 자, 그럴 때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관점은 이렇게 보는 거죠. 저 5천만 원, 5천 언제 날짜로 5월 31일 날짜 5천. 그 다음에 7월 1일 날 5천 더 추가됐죠. 한 칸 위에다 씁시다. 5천 더 추가됐죠. 7월 1일 날. 자, 이건 7월 1일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두 개를 별개의 처분. 각각 독자적인 처분. 요것 따로, 요것 따로.
병존설. 이게 병존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을까? 예를 들면, 자, 첫째. 여기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요 5월 30일자 2차분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죠. 원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잘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하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양쪽에. 자, 그러면은, 요 하자를 주장할 때는 요거 끌고 오면 되죠. 그죠? 앞에 거에 하자를 주장할 때는 요걸 끌고 들어오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 지금 병존설의 얘기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최초 낸 처분 요것도 지금 문제가 있다. 요거 다투고 싶으면 5월 30일부터 끌고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하다 보니까 재수기간 지나갈 확률이 높죠. 요거 못 다툴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추가된 부분은 뭐 다투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지금 7월 1일 날 나온 거니까. 그러나 5월 30일자 다투려면 요거 끌고 와야 되니까 재수기간 지나갈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의 입장이 뭐냐면은 이런 입장이 있어요. 또 하나의 입장이 자, 5월 30일 날 만약에 5천을 받았다 했을 때 이거 옆에다 씁시다. 지금 자리가 잘 안 보이니까 이쪽에 쓸게요. 잘 보이는 쪽으로. 또 하나의 입장은 5월 30일 날 자, 5천을 받았다. 5천을 받았다. 자, 그런데 지금 5천 추가된 것을 총 1억으로 불어, 1억으로. 이거를 1억으로 가버려요. 5천 추가된 거를. 총액으로 봐요, 총액으로. 이게 총액주의, 총액으로 봐요. 자, 그래서, 이거 7월 1일이죠? 그래서 요 5천만 원 부가 처분이 여기에 흡수가 돼서 소멸됐다. 이렇게 보니까 두 번째 입장이에요. 요 입장의 장점은 요 7월 1일 요거만 살아있으니까. 자, 요 추가된 부분의 하자를 주장할 때도 요거 다투는 거고, 옛날 거 다툴 때도 어차피 흡수됐으니까 요거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만 대상이에요? 항상 요것만 대상이니까 재수기간이 항상 7월 1일. 어떤 게 유리하죠? 이게 유리하죠. 뭘 다툴 때? 원처분을 다툴 때 훨씬 이게 유리하죠. 그죠? 병존설 취하면은 5월 31일자부터 끌고 가야 되니까 까딱하면 재수기간 지나가요. 그러나 이렇게 흡수설 취하게 되면 뭐예요? 원처분 요거 내가 잘못 냈다. 요걸 다투고 싶어도 다툴 때도 요 뒤에 거 다투면 되니까. 7월 1일로 날짜가 뒤에 갔잖아요. 그러면 후자가 훨씬 더 유리하죠. 네. 그런 취지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자, 이걸 봅시다. 757페이지 국세기본법 22조 2의 1항 보세요. 1항.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왜 학생들이 그렇게 목을 매면서 이 부분을 출제하려고 하는지 봅시다. 22조 2 1항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죠. 증액경쟁이죠. 증가시킬 때는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의 규정은 권리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마치 뭐처럼 보여? 병존설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렇잖아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따로 있고 이거 따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종전 판례가 저 흡수설을 취하다가 이 조문이 하나 생겼어요. 바뀔 것으로 예상했어요. 판례가.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학설들은 보통 이 법조문 생기기 전에는 보통 흡수를 취하다가 이 법조문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 병존설로 가야 된다. 학설은 그렇게 갔는데 판례는 여전히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옛날 입장을. 왜 그러냐 생각해 봤더니 재수기간 때문에. 그래서 이거 출제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달리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한번 국어 이렇게 그래서 어려워요. 이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액시키는 증액 경정할 때는 당초 확정된 세액에는 권리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흡수설을 취해도 영향을 미치지 않죠. 다만 흡수됐을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22조 2의 1항은 겉보기에는 뭐처럼 보여요? 병존설을 취하라 라고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숨어있는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석해 봤을 때는 그렇게 흡수설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판례가. 그래서 종전 입장을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출제 가장 많이 된 부분 중 하나죠. 자, 봅시다. 그래서 자, 가본의 문제점 나번 가봅시다. 징액경정 처분의 경우 문제점
다툼이 있다. 어떤 게 대상인지 다툼이 있다. 그것 때문에 제도기간도 달라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봅시다. 자, 학설 해서 흡수설과 병존설의 대립으로 가는데 자, 잠깐 이거 보시기 전에 하나만 잠깐 볼게요. 756페이지 가면은 소송물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아까 넘어갔지만 총액주의하고 쟁점주의 대결이 있는데 우리 판례가 보통 총액주의가 총액. 그러니까 이렇게 총액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요. 5천 부과됐고 5천 더 추가했어도 이게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의 총액으로 이렇게 간다. 이런 뜻이에요. 판례는. 그래서 이런 총액주의 흔적이 계속 남아있어요. 총액주의. 쟁점주의가 아니고 총액주의. 한꺼번에 해결하죠. 총액주의. 자, 그렇다 보니까 아까 흡수설도 그냥 원처분이 깎여가지고 남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잠깐만요. 자, 지금 아까 우리가 이것도 했었어요, 지금. 자, 그럼 검토를 내면 총액주의 요걸 써먹어야 되니까. 자, 아까 우리가 감액경정 할 때도 지금 판례는 이렇게 봤잖아요. 판례는 요게 지금 이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면서 결국 요 얘기는 뭐예요? 우리 판례 얘기는 이 얘기잖아요. 자, 요거만 없어지고 요거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 그 말이죠. 그죠? 이게 총액주의잖아요. 이게 총액주의. 요거 그대로 남아있다.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밖에. 그런데 어떤 장반들은 이런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보는 장반도 있어요. 감액경쟁의 경우도 요거 각각 별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네. 감액경쟁의 경우도. 자, 그래서 판례가 총액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대상을 하나로만 한정하자 그런 뜻이고 그렇다면 요 흔적이 계속 남아가지고 이렇게 증액경쟁의 경우에도 우리 판례가 흡수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우리 판례가 조세소송의 소송물을 총액주의로 보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그렇게 봐야지 제도기관에서 유리한 점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자 758페이지 양가로 3번의 판례 입장. 자, 일단 판례 보기는 학설, 흡수설과 병존설의 대립. 특히 병존설을 취하는 장마들이 이제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에 많이 생겼죠. 각각 별개로 대상을 삼아야 된다. 판례 여전히 흡수설. 검토도 흡설로 가는 것은 제가 이제 몇 가지 용어를 제시했어요. 일단 첫째, 이거 다 못 쓰잖아요. 이거 어떻게 써요, 여러분? 무슨 제조 써? 알아요. 못 쓰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일단 조세소송의 소송물을 총액주의로 봐야 된다는 거죠.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총액주의로 봐야 된다는 거. 조세소송의 소송물을 분쟁의 일회적 해결 관점에서 총액주의로 봐야 된다는 거. 이것도 놓은 거예요. 첫째. 그래서 5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총액으로 계산하자는 얘기죠. 총액으로. 1억으로. 총액주의로 보자는 얘기는 딱 이걸로 연결돼요. 분쟁의 일회적 해결. 한꺼번에 끝내자. 그래서 분쟁의 일회적 해결 관점에서 총액주의로 봐자 그런 얘기고, 그런 총액주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흡수설이 타당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재수기간에 있어서는 또 유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죠. 원처분을 다툴 때 이게 흡수됐으니까 뒤에 거부터 날짜 계산하면 되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당연히 원고에게 유리한 점도 있다. 우리 그런 거를 쓸 수 있겠죠. 여기 검토는 여러분 못 써요. 여러분 이거 생각 안 내. 제가 100% 장담할 건데 이거 이대로 못 써요. 시험장 가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나기 좋은 키워드 총액주의. 조세소송의 소송물을 총액주의로 본다면 결국 분쟁의 일회적 해결 관점에서 흡수설로 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노는 거를 쓰면 훨씬 여러분이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요. 감액기는 다 받고.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과환합금 반환 청구 소송. 자, 이건 이제 어떤 겁니까? 세금을 더 낸 경우죠. 그죠? 낼 필요 없는데 더 냈거나 쓸데없는데 냈거나 이럴 때가 이제 과환합금 반환을 청구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더 냈을 때 돌려받는 소송이고, 이런 과환합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 특히 우리 판례가, 자, 이거 모든 과환합금이 아니에요, 지금. 자, 나번 와보세요, 나번. 과환합금 반환 청구 소송, 세금 잘못 냈을 때 더 돌려받는 소송에 대해서 두 번째 분단. 우리 종래 판례는 과환합금 청구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봐왔는데, 최근에 이 과환합금 부분 중에 부가가치세로 한정해서, 일단 과환합금이 세금 잘못 내는 게 한두 가지겠어요? 수십 가지지. 그 중에 이제 부가가치세 한정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세행 청구 소송을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으로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판례 변화가 예상되죠.
앞으로 모든 종류의 과언합금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더 넓게 본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전반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입장을 바꿀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현재 바뀐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 소송뿐이에요.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앞으로 판례 변화는 예상이 되지만 거기까지만 지금 판례가 바뀐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760페이지 마지막, 진짜 마지막 중에 마지막. 제가 세금을 더 냈잖아요. 돌려받고 싶죠? 돌려달라고 청구하죠. 환급 신청하죠. 그죠? 환급 신청인데 못 주겠다고 거부 결정했어요. 이 거부가 처분이겠어요? 아니죠. 왜? 바로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앞서 본 것처럼 과언합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면 돼요. 돈 달라고 바로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760페이지 환급 거부 결정은 처분이 아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취소송 제기하지 말고 바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과언합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직접 돈 받아가라 그 말이죠. 다번에 그런 얘기야. 보십시다. 읽어볼게요. 앞서자가 문제점. 세무서장에게 환급 지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을 때 취소송이냐 당사소송이냐. 처분성 부정되면 바로 과언합금 반환 청구 소송, 처분성 있는 환급 소송인데, 그래서 일단 학설 대립이 재밌는 게 기본적으로 여기는 학설 대립이 처분은 아니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처분은 아니어야 되는데, 그럼 긍정적으로는 뭐냐? 처분은 아니어야 되는데 다만 달리 다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항고소송 가자 이런 견해가 있을 뿐이에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학설 부정설은 이 환급 신청된 거부 결정은 처분이 아니므로 그냥 바로 과언합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하면 된다라는 거고, 밑에 긍정설도 그냥 과언합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걸 알아요. 할 수 있는 건 알지만 이 환급 신청을 거부당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취소송도 제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인데, 두 번째 입장은 조금 억지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당연히 이렇게 바로 과언합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면 과언합금 반환 청구 소송을 바로 제기하면 되지, 굳이 항고소송을 미리 거치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처분성 부정설 입장으로 검토하소 판례 입장을 따라가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끝났죠. 10시 50분.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 특히 강론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짚어드린 것들만 잘 보셔도 뭐 시험 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테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뭐 다음에 또 볼 때까지 또 그때는 아마 다음부터 문제를 푸는 시간이 될 텐데 그때 우리 같이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